안녕하세요. 달보드레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과학이론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전부터 우주의 역사라든가 생명의 기원 같은 주제에 관심은 많았지만 정작 이론서를 펼치면 너무 어렵고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몰라서 금세 덮기 일쑤였어요. 그런 저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 존재의 역사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복잡하고 방대한 과학 이론들을 마치 이야기하듯 풀어내서 저처럼 과학은 좋아하지만 전문 지식은 없는 사람도 충분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존재의 역사의 핵심 내용과 흥미로운 과학적 통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과학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는 걸 저처럼 새롭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존재의 역사. 저자 팀 콜슨. 출판사 오픈도어 북스. 서문. 결정론과 확정론, 그리고 우주. 만약 필자가 신이 된다면 화려한 기적 대신 수많은 우주를 만들겠다. 그것도 필자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의 로망이라미도 의심치 않는 거창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말이다. 여기서 거창한 실험이란 우리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의 형태를 똑같이 재현한 뒤 시간을 앞으로 돌려 얼마나 많은 우주가 우리의 보금자리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우주는 탄생 시점부터 동일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또한 우리 우주의 나이와 동일한 137억 7천만 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다른 우주에도 태양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겠다. 그러고 나서 우리와 동일한 태양계가 그곳에 있다면 지구와 함께 그 안의 우리를 찾아보겠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존재하듯 다른 우주에도 우리가 반드시 존재할까? 혹시 일부 우주에만 살고 있진 않을까? 아니면 존재 자체가 전혀 없는 건 아닐까? 또한 큰 귀에 코가 없는 초록색 피부의 작은 외계인이 우리를 대신하고 있진 않을까? 우주에 따라서는 태양이나 지구의 흔적조차 없는 곳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태양과의 공전 거리가 멀고 달도 존재하지 않아 동식물은 고사하고 어느 생명체도 번성하기 어려운 황폐한 지구가 존재할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생명체가 가득한 우주가 있다면 그 반대로 생명체가 희박하거나 전혀 없는 곳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우주의 극히 일부분만을 탐험한 상태임에도 지구는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는 유일한 행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 실험은 우리 우주의 역사가 탄생 시점에서 이미 결정되었는지 아니면 탄생할 때마다 다른 결과를 낳을지를 밝혀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결정론적 우주이다. 열띤 연구와 대규모 컴퓨터 연산 능력을 빌리면 탄생부터 종말까지 어떤 우주라도 완벽히 예측해낼지도 모르겠다. 그런가 하면 일부 물리학자는 앞서 설명한 실험을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그들이 미세한 입자의 운동 등 현재 무작위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현상이 곧 결정론적임을 언젠가 물리학에서 밝혀내리라 믿는다. 하지만 대다수 생물학자를 비롯한 여러 과학자가 믿는 바와 같이 우주마다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면 이는 우주의 발달이 무작위로 발생한 사건의 영향 때문임을 의미한다. 우주의 역사마다 무작위로 발생한 사건의 차이가 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한편 공룡의 죽음을 불러일으킨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지 않고 지구를 지나쳤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인류의 진화는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공룡 가운데 지능이 높은 종이 필자 대신 책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처럼 과학자들은 우연한 사건의 발생으로 정확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우주를 확률론적 우주라고 부른다. 만약 우리 우주의 존재와 역사에서
무작위로 발생한 사건이 특정한 의미를 지닌다면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필자가 1000개의 우주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상상해보자. 그 경과를 지켜본다면 561개의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가 탄생한 반면 469개에서의 우주는 진화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태초부터 도박장에서 지적 생명체가 진화하는데 돈을 건다면 당신의 승률은 50%를 조금 넘는다. 따라서 배당률이 2분의 1보다 조금 낮을 때 지적 생명체가 진화한다면 베팅에게 약 2배를 벌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필자는 신이 아니기에 앞에서 구상한 실험을 통해 우주가 결정론적인지 확률론적인지 알아낼 방법은 없다. 새로운 우주를 즉석에서 창조하고 각 우주의 진화를 연구하는 방법은 우리의 기술적 역량을 넘어선 것이다. 따라서 우주의 탄생 시점에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 필연적인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인지는 질문의 방식을 바꾸어 실행 가능한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전달하고자 한다.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우리가 존재하기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이를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 말이다. 이 모든 이야기는 137억 7천만에 걸친 대서사시이다. 상상할 수도 없을 규모의 폭력과 죽음, 그리고 그만큼의 탄생이 담긴 이 이야기는 얼핏 비극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론적으로 성공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와 이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이야기의 조각을 맞추는 피나는 노력을 한 탐정들이 있다. 이들은 미스 마플, 셜록 홈스, 낸시 드루, 에프킬 푸아로, 그들의 활약보다 상상력이 뛰어나고 정교하다. 그 예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마리 퀴리, 아이작 뉴턴, 로젤린드 프링클린, 찰스 다윈, 그들을 비롯하여 당신이 처음 듣는 인물들도 존재한다. 이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필자가 필자일 수 있고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비밀을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천재들이 줄거리를 바꾸기도 한다. 또한 아직 원고가 미완성임에도 이상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도의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 이에 빅뱅에서 우리의 존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야기의 적극을 맞춰온 과학자들에게 겸허함을 느낀다. 필자는 이 이야기에 새롭게 맞출 작은 조각의 정체를 밝히는 과학자를 업으로 삼며 살아왔다. 이 덕분에 수많은 동료 과학자들이 쌓아 올린 놀라운 통찰에 필자가 새롭게 이해한 내용을 더할 수 있다는 점에 더욱 영광됨을 느낀다. 이에 큰 감명을 받으며 과학자뿐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 이유는 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알지 못한 채 과학을 불신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때로는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으니 과학을 어렵게 느끼면서도 필자만 해도 해양 열수 분출공의 화학이나 우주가 탄생한 마이크로초의 직후의 모델을 다룬 글을 즐겨 읽는다. 그러나 30년차 전업 생물학자라는 경력이 무색하게 필자도 툭하면 용어의 의미를 찾아보기 바쁘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독자인 당신이 별도의 내용을 찾아볼 필요가 없도록 설명해보려 한다. 인간은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존재이다. 우리를 조금씩 해체하여 구성 요소별로 유형화한다면 인체를 구성하는 30조 개 이상의 세포, 즉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대략 220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것이다. 각 유형은 적혈구, 신경세포, 피부세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30조도 엄청난 숫자이지만 앞으로 이 책에 등장할 큰 숫자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하다. 물론 숫자가 너무 크다면 감도 잡히지 않겠지만
일단 노력이라도 해보자. 30조 초는 95만 년, 즉 9,500세기나 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얼마나 긴지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1초는 쉽게 느낌이 오지만 95만 년을 초단위로 환산해서 이야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30조는 우리가 세포를 더 작은 구성 단위인 원자로 쪼개어 나온 숫자에 비하면 비교적 작은 편이다. 평균 30조 개에 달하는 우리의 체세포 중 하나에는 생존의 핵심 물질인 단백질 분자가 4천만 개나 들어있다. 30조의 4천만 배는 1.2해이다. 사실 세포 내의 다른 물질과 비교하면 단백질은 비교적 희귀한 분자에 속한다. 우리 몸에서 가장 흔한 분자는 물이며 전체 분자의 99% 그리고 체중의 약 60%를 차지한다. 또한 물은 체내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분자보다 가볍다. 또한 단백질을 제외한 체내의 다른 분자들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한다면 숫자는 훨씬 더 커진다. 각 유형에 있는 모든 세포를 다시금 해체해 다시 분자 단위로 분류한다면 3만 개는 좋게 나올 것이다. 유형에 따라 엄청난 수의 분자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하면 수가 적은 것도 있다. 그 중 하나인 코발트는 체내에 존재하는 양이 0.003g에 불과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다. 각 유형에 있는 모든 세포를 다시금 해체해 다시 분자 단위로 분류한다면 3만 개는 좋게 나올 것이다. 유형에 따라 엄청난 수의 분자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수가 적은 것도 있다. 그 중 하나인 코발트는 체내에 존재하는 양이 0.003g에 불과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다. 코발트 원자는 대부분 비타민 B13 형태로 발견되며 결핍 시 신경질환과 관절통, 시력 저하에 우울증까지 올 수 있다. 분자를 계속해서 쪼개며 분류하다 보면 분자를 구성하는 성분인 원자로 새로운 유형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원자의 유형은 탄소, 철, 산소 등 여러 요소가 있는데 60개까지 만들 수 있다. 각 원자를 다시금 쪼개어 구성 단위별로 유형화한다면 원자의 기본 단위인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위 쿼크와 아래 쿼크 입자로 쪼개지지만 신기하게도 이들 입자나 전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상기 입자는 우주 역사가 시작될 때 에너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이 유형의 소립자를 다시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를 포함한 만물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처럼 우주는 아주 작은 점에 응축된 강렬한 에너지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존재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필자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야 했던 사건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스포일러가 될 만한 내용을 최대한 빼고 짧게 말하자면 일부 에너지는 쿼크와 전자로 형태를 바꾸었다. 쿼크끼리 상호 반응하면 양성자와 전자라는 더 복잡한 입자로 바뀌며 두 입자 또한 상호 반응으로 원자핵이라는 더욱 복잡한 형태를 만든다. 그리고 원자핵은 다시금 전자와 상호 반응하여 원자를 만들고 원자끼리 상호 반응하면 분자가 된다. 우주에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분자가 있으며 우리의 신체를 구성하는 분자의 종류만 3만 가지가 넘는다. 특정 상황에서는 분자끼리 상호 반응하여 행성과 세포는 물론이고 살아있는 생명체까지 만들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종의 생명체는 여러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일이 수십억 년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일부 생명체가 더욱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면서
최종적으로 인간의 탄생을 불러왔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관찰과 실험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범위를 확장해왔다. 잘 설계된 실험은 생각이나 가설을 검증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물론 과학 얘기만 꺼내면 주눅 붙어드는 사람이 많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 과학적 실험주의자이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다. 현실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때 당신은 아마도 여러 방식의 실험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예컨대 자녀에게 방 정리를 시킨다면 뇌물로 꼬드기기, 정리할 때까지 용돈 금지하기, 부모가 솔선수범하기 중 어느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까? 물론 필자의 경우는 어떠한 방법도 통하지 않았다. 대신 필자는 위의 시행착오를 통해 요리 실력이 늘었다. 재료의 배합을 달리하고 오븐 온도 및 조리 시간을 조정한 끝에 영국 한식인 스카치 에그를 완벽하게 만드는 법을 익혔다. 주방에서의 경험과 비슷하게 과학자들도 실험실에서 조건을 바꾸어가면서 그것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실험을 한다. 물론 방이 정리되거나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실험의 결과는 물리학, 화학, 생물의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에 통찰해 크게 기여할 학술적 성과가 된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큰 기계장치는 대형 강입자 가속기이다. 스위스의 유럽입자 물리연구소에 있는 이 실험 장비는 둘레만 27km인 원형 터널로서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터널 내부에는 거대한 전자석이 있어 우주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속도인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입자를 서로 충돌시킨다. 충돌 결과는 웬만한 성당 한 채가 들어갈 정도로 넓은 공간에 설치된 여러 대의 거대한 검출기가 기록한다. 위의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분석을 통해 우주를 구성하는 아원자 입자를 밝혀냈다. 물리학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발견으로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모든 것의 이론의 정립이 눈앞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물리학, 화학, 생물학, 수학, 역사학, 고고학을 비롯한 수많은 분야의 연구자들 덕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상과 같이 호기심 넘치고 똑똑한 과학자들은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중요한 사건들을 밝혀냈다. 그들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질문을 던지며 중요한 사건의 비밀을 푸는 실마리를 가져왔다.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력이 조금 더 약하거나 얼음이 물에 가라앉았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과 관련하여 화산은 생명체의 탄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구는 그동안 연구해왔던 다른 암석형 행성에 비해 유난히 화산 활동이 많다. 달에 의한 조수간만의 차도 생명체의 탄생에 필수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질학자들은 테이아라는 행성이 당시 젊은 지구와 충돌하여 달이 형성되었다고 여긴다. 만약 테이아가 지구를 그냥 지나쳤다면 달도 생명체도 높은 확률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3억 년 전 석탄기에 석탄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인류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기술 발전을 도모하며 인간 활동이 불러온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인류가 고차원적인 기술의 진보를 이룬 배경에는 사실상 3억 년 전에 죽은 식물들로 만들어진 석탄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다면 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존재하는 행성이라면 석탄이 반드시 만들어졌어야 할까?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생성되어야 할까? 인류는 그중 일부에 답변할 만큼 진보를 이루었다. 우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중요한 질문까지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질문으로는 우주에 생명체가 얼마나 존재하는가,
인간과 같은 문명이 흔한가 아니면 희박한가 등이 있다. 이처럼 우리 우주의 137억 7천만 년의 이해에 기여한 과학의 역사는 끈기와 놀라움 그리고 경이로운 발전으로 가득하다. 물론 발상은 좋아도 잘못된 결론으로 과학적 진전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원인이 무엇인지 몰랐던 관찰이 이해되면서 유레카를 외친 순간도 많았다. 현 세계는 한계를 뛰어넘은 기술의 발전으로 정의할 수 있다. GPS와 태양광 패널, 원자력, 작물 생산량 증대와 현대의학은 과학자들이 힘들게 얻어낸 통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새로운 발견을 통해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을 테다. 그러나 수많은 발전은 대부분 부와 명예를 갈구하는 욕망 때문은 아니다. 그러한 공헌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의 일부 측면이라도 이해하려는 염원이 담긴 개개인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인류는 자연현상과 우주의 역사를 이해하고자 일평생 노력했던 수많은 과학자에게 두고두고 감사해야 할 정도의 빚을 졌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과학자가 과학의 비밀을 풀어낸 과정을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다. 흥미롭지 않아서가 아니다. 단지 지식 그 자체에 더 집중하려 함이다. 발견 과정에 얽힌 이야기는 향후 더 긴 분량의 책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시간에 따른 우주의 역사 137억 7천만 년에 달하는 역사를 한 권의 책에 담아내려면 일단 내용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핵심적인 사건에 집중했다. 우주의 탄생 이후 4가지 기본 상호작용인 중력, 전자기력, 강한 상호작용, 그리고 약한 상호작용. 이들이 적절한 세기를 지닌 상태로 등장해야 한다. 그리고 쿼크와 전자가 존재해야 쿼크 간 결합으로 양성자와 중성자를 생성하고 전자가 더해지면 수소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다. 또한 최초의 별이 형성되어야 탄소와 산소 등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이에 원소 간 상호작용으로 수많은 분자가 생성된다. 행성으로는 은하수와 태양계 가운데 특히 태양과 지구가 생성되어야 하며 생명체가 탄생하기 적절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가 아는 생명체들이 확산과 진화를 거쳐 종국에는 우리처럼 복잡하며 의식을 지닌 생물로 거듭나려면 지구의 환경이 일정 범위 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사건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한다. 이처럼 책에서는 과학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먼저 설명한 뒤 이들 사건이 필연적이었는지 그저 운 때문인지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에 논의 과정에서 각 장에 소개할 본격적인 내용이 등장하기까지 이어져 온 다양한 연구 사례를 제시하면서 더욱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 책의 목표는 단순히 개개의 내용마다 숨겨진 의미와 진행 중인 관련 연구의 나열이 아니다. 그보다는 우주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지금껏 일구어온 진전을 조명하는 데 있다. 이에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원하는 독자를 위해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진화와 인류의 역사를 더 자세히 다룬 과학 분야의 추천 도서 목록을 부록으로 정리했다. 이쯤 되면 필자의 배경과 전문성이 궁금해질 것이다. 당신이 생태학과 진화 분야의 연구자가 아니라면 필자를 마주칠 확률은 매우 낮다. 특히나 이 책은 필자의 첫 교양 과학서로서 과거 서저 중 당신이 읽었을 법한 책은 없을 것이다. 필자는 현재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로 생물학과 통합학 과장직을 맡고 있다. 또한 연구소와 대학에 30년 이상을 몸담은 과학자로 자연계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자의 주요 연구 주제다. 강의 중에는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며 공개 강의도 즐기는 편이다. 2013년에 아내 소냐가 필자를 만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아내는 친한 친구들에게 옥스포드대 교수와 사귄다고 말했다. 이에 그들은 필자가 냉담하고 잘난 척하며 오만한 사람일 것이라 지레짐작했다.
이러한 짐작은 아내의 친구들이 만났던 옥스포드 대학교 교수의 특징 탓이라기보다는 명문대학에 몸담은 과학자일수록 대외적으로 썩 호감이 가는 이미지는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아내의 친구들이 생각했던 이미지와 다르게 필자를 마음에 들어 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간 냉담하고 잘난 척하며 오만하기까지 한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뿐 아니라 이와 비슷한 성격의 변호사, 회계사, 산업계의 거물도 만난 적이 있다. 과학이란 과목이 사람을 주눅들게 한다지만 과학자라고 일반인과 다를 것은 없다.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때로는 신경질적이고 실수도 하며 진지하지만 가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옥스퍼드대 교수직은 필자의 선택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그저 일련의 운과 뜻하지 않은 일들이 빚어낸 결과였다. 앞으로 가끔 내용을 전개하면서 막간에 필자의 인생 이야기도 곁들이도록 하겠다. 필자가 이 책을 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많은 이들이 과학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학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려 한다. 둘째, 후반부에 가까워질수록 인격의 형성을 다루고자 한다. 여기에서도 필자의 인격을 형성한 핵심적인 사건에 잠시나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 당신 또한 필자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마지막 장에는 과학이 주는 교훈과 더불어 당신의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필자의 이야기를 전하려 한다. 이 책의 집필 또한 30년 전 20대 초반부터 시작된 필자의 인생 역정의 일부이다. 필자는 10대 시절에 성인이 되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랐다. 그러던 와중 영국의 대학에 지원하여 수학을 전공할 기회가 생겼다. 당시 필자는 수학을 깊이 공부해두면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범위가 늘어나리라는 생각을 했으며 다행히 수학 공부는 흥미로웠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 필자가 짐바브웨의 어느 시골 학교에서 1년 동안 교사로 지낼 때 일이었다. 문득 초목 사이를 걷다가 멈춰서서 영양대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필자에게는 수학자보다 생물학자가 더 어울리겠다는 생각에 전공을 바꾸어 잉글랜드 북부의 요크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교사로 지내는 동안 필자는 짐바브웨라는 나라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러던 중 공교롭게도 2학년 말에 평가하는 학부생 연구과제를 선택하면서 다시금 아프리카에 갈 기회가 생겼다. 알고 보니 설득을 통해 교수가 과제를 감독한다는 조건 하에 자체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이다. 운 좋게도 필자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 발이 넓은 사촌의 도움에 힘입어 필자는 케냐 코라 국립보호구역 내에 있는 조지 애덤슨의 숲속 캠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조지 애덤슨은 전통적인 환경보호 운동가였다. 그는 아내 조이 애덤슨이 두 사람의 일생을 소재로 쓴 책인 야생의 엘자와 동명의 영화가 세상에 나온 뒤로부터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다. 당시 필자의 과제는 야생 새끼사자와 사람의 손에 길러진 새끼사자의 행동 비교였다. 당시 조지는 어미가 총에 맞아 혼자가 된 새끼사자를 키워 자연에 방생하고 있었다. 필자는 몇 주 동안 캠프에 머물며 사자의 행동을 관찰, 기록했다. 그리고 여자친구를 비롯한 다른 친구 여러 명과 함께 케냐에서 탄자니아, 말라위까지 히치하이킹을 한 뒤 영국으로 돌아왔다. 필자가 아프리카에서 보낸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했다. 비록 과제의 과학적인 근거는 빈약했지만 그곳에서의 매 순간을 즐겼다. 어린 시절의 필자는 커서 타잔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1세기의 어른이 되어 사자에 둘러싸여 일했을 때가 당시의 꿈에 가장 가까웠던 시절이었지만 연구는 그리 잘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이 필자를 과학자의 길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케냐를 떠나 여행을 하던 중 어느 날에는 열대열 원충의 원인체인 뇌성 말라리아에 걸렸다. 예방약을 계속 먹던 중이었으나 점점 약물 저항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수용 알약과 말라리아 약을 혼동한 것이 문제였다.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물을 마신 탓에 수인성 세균에 감염되어 배탈이 났었는데 속이 좋지 않아 말라리아 약을 먹지 않은 바람에 병에 걸린 것이다. 게다가 말라리아 약을 먹을 때마다 배가 아팠던 이유도 설명이 된다. 정수용 알약 성분인 염소가 위장 내벽을 심하게 자극했기 때문이다. 뇌성 말라리아 증상은 며칠 주기로 나타났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몸이 좋지 않으면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영국에 돌아온 다음 날, 필자는 고열로 정신이 혼미해진 채 케임브리지 외곽에 있는 부모님 댁 인근의 에든부룩 병원으로 달려갔다. 다만 의사가 진단 후 치료를 시작하면서 증상이 한 번 더 나타났다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말만은 똑똑히 기억한다. 다행히 필자가 앓던 말라리아는 치료가 가능한 요형이었고 머지않아 완치할 수 있었다. 마지막 고열 증상이 말라위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던 도로가 아니라 고국에 돌아온 후에 나타났기에 운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이지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아찔한 경험이었다. 당시 죽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라리아로 죽을 뻔한 경험은 이후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 후 필자는 몇 달 동안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임종을 맞이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필자가 말라리아로 죽었다면 젊은 날을 허비한 자신에게 실망스러웠을 것이다. 따라서 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신앙보다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며 과학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시기도 바로 그때쯤이었다. 이에 필자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기 전까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어차피 죽음과 함께 사라질 인격이 성장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때는 과학자의 길을 택하기로 한 시점이기도 했다. 필자는 지금껏 여러 해가 지나도록 필자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며 시간을 보냈다. 과학자들이 그렇듯 인간이나 동물의 고통, 경감, 생활 수준 향상, 기후변화와 같이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 등을 연구하며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였다. 그 동기는 다소 개인적이다. 그저 필자가 존재하는 이유와 이를 위해 일어나야 했던 일들을 알고 싶었을 뿐이다. 그 결심도 이미 30년 전의 일이다. 현생을 살자니 제대로 준비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결혼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혼과 재혼도 겪었다. 누구나 그렇듯 필자의 인생도 때로는 즐겁고 슬프기도 했고 편하다가도 힘들 때가 있었으며 좌절하면서도 한편으론 보상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 시간 속에서도 필자의 내면에는 여전히 존재의 이유를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이 남아있었다. 필자는 빌 브라이슨과 데이비드 크리스천 같은 저자들이 우주에 관해 멋진 책을 쓰는 것을 보며 나도 책을 쓰되 다른 저자들의 접근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했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과학자들이 이를 어떻게 밝혀냈는지만큼은 잘 알고 있다. 과학자로 살아오면서 의외로 많은 이들이 과학을 불신하며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론 과학은 어렵거니와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힘들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 방식 또한 그다지 즐겁지 않은 방식이었음을 필자도 인정하는 바이다. 과학을 불신하는 일부 시각에는 최근 몇십 년에 걸친 놀라운 기술적 진보에도 기술이 인류를 늘 이롭게 하지 못한 탓도 있다. 그 예로 원자의 분열은 놀라운 과학적 성취임을 동시에 인류를 쓸어버릴 위력을 지닌 핵폭탄의 시대가 도래하는 원흉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안과 수술용 레이저가 살을 찢어발기는 무기가 되고 땅을 갈아엎지도 않고도 공중에서 파종하는 데 유용한 무인 드론으로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사람을 날려버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과학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과학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과학이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거나 살상하는 수단이 되었다면 과학을 그럴 목적으로 선택한 그런 자들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또한 인간의 선택에 달렸다. 결국 과학은 세상에 관한 지식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세계 곳곳에서 식량 안보 증대로 수많은 질병을 박멸, 예방 및 치료하여 수명 연장에 기여한 바도 과학의 긍정적인 효과에 속한다. 하지만 이와 같이 긍정적인 영향력이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켰는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술은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고 기대 수명을 늘려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돌려주지만 한편으로 불안감을 주기도 한다. 물론 인공지능이 필자보다 책을 더 잘 쓰게 될지 챗 GPT의 출현으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다. 물론 필자는 그러한 부분까지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과학을 이해한다는 전제 아래 기술의 쓰임새를 논의하는 데에는 지혜를 보탤 수 있다. 한편으로 필자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이 빠지면서 과학의 대변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과학은 역사나 철학보단 어려울지 몰라도 다른 분야에서 불가능한 방식으로 진보를 이루어낸다. 과학적 기술이 없었다면 날씨가 자비를 베푸는 때 바깥에 앉아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밝히려는 토론을 벌이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지진이 위대한 조상님의 분노를 샀다거나 미래에 일어날 분란의 징조라고 추측하고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 덕에 지진이 지구 표면을 구성하는 거대한 판이 다른 판 위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이미 알고 있다. 이처럼 과학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수단이며 현실에 적용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세상을 확연하게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경이롭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과학적 원리와 사실을 발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과학적 연구 방법은 단언컨대 인류의 발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성과를 알 수 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주의 원리와 탄생에 대해 그 무엇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